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고요. 심장이 진짜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공황 발작을 겪은 분들이 흔히 호소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요, 그 순간 실제로 치명적인 심장마비나 끔찍한 응급 상황이 터졌다고 완벽하게 믿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환자들이 겪는 생생하고도 두려운 신체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부터 오늘의 자료 해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 해설에서는 공황장애가 어떻게 시작되고 악화되는지 그 과정을 마치 한 편의 의학 추리 소설처럼 짚어볼 건데요. 진짜 범인, 즉 심리적인 발달 과정을 추적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신체적 질환이라는 가짜 용의자들을 어떻게 싹 다 걸러낼 것인지 그 감별 과정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수사지도, 즉 목차입니다. 위대한 의학적 모방꾼이라는 특징부터 감별법, 필수 의학적 검사, 6단계 발달 과정, 그리고 마지막 예후와 회복까지 쭉 이어서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위대한 의학적 모방꾼입니다. 대체 왜 공황이 극단적인 물리적 응급 상황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넘어가서 확인해보죠. 진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응급실 문을 다급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이러시잖아요. 선생님, 저 심장마비 온 건가요? 아니면 단순 불안장애인가요? 당장 숨이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끔찍한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해줄 진짜 신체적인 원인을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하시는 거죠.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락, 우리가 잘 아는 DSM-5의 진단 기준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숨은 턱턱 막히고 가슴은 찌릿하게 아프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럽죠. 심지어 손발이 마비되거나 찌릿찌릿한 감각 이상까지 옵니다. 증상들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심혈관계나 호흡기계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터진 거랑 무서울 정도로 똑같다는 걸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섹션, 가짜 용의자들을 걸러내는 디바인 MD 감별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의학적 수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 현장에서 진짜 유용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DIVN MD 감별법인데요. 응급 상황에서 머릿속에 딱 떠올리기 좋은 약자들입니다. D는 카페인이나 암파타민 같은 약물, V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 E는 내분비 질환, I는 천식 같은 염증성 질환을 뜻하죠.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 진단을 내리려면 이 교묘한 모방 질환들의 혐의부터 하나하나 완벽하게 벗겨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용의자들 중에서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이 너무 과도하게 일하는 이 내분비 질환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손발을 달달 떠는 공황 발작의 생리적인 모습을 기가 막히게 똑같이 흉내냅니다. 과도한 카페인 부작용이나 이런 갑상선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황 장애라는 진짜 범인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필수 의학적 검사입니다. 당장 숨 넘어갈 것 같은 공포를 안고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첫 단계들을 짚어볼게요. 가슴을 부여잡고 극심한 통증과 심계항진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심전도, 즉 ECG 검사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 아니라는 걸 제일 먼저 확실하게 확인해 두어야 하니까요. 심전도로 가장 급한 불을 껐으면 그 다음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교묘한 갑상선 이상을 찾아내기 위해 피를 뽑아야죠. 또 공황이랑 진짜 비슷하게 아드레날린을 뿜어내는 저혈당을 찾으려면 공복 혈당도 제하하고요. 혹시 환자가 숨기고 있을지 모르는 약물이나 흥분제 부작용을 잡아내기 위해 소변 독성 검사까지 쭉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6단계 발달 과정입니다. 신체적 용의자들이 무혐의로 풀려났으니 이제 진범인 공황장애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눈덩이 효과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심리적 증상들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1단계, 처음엔 가벼운 신체 증상 몇 개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2단계에서 폭발하듯 완전한 공황 발작이 터지죠.
3단계쯤 가면 내 몸에 진짜 큰 병이 숨어 있구나 하는 건강염려증에 빠져버립니다. 이어지는 4단계, 지하철이나 터널을 피하는 제한적 광장공포증이 생기고 5단계에선 아예 집 밖을 못 나가는 광범위한 광장공포증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6단계, 2차적 우울증이라는 처참한 바닥까지 굴러떨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자료 해설에서 무조건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1단계나 2단계에서의 조기 진단과 치료,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행동의 눈덩이가 마구 굴러가서 광장공포증이라는 아주 단단한 벽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그 흐름을 딱 끊어내야 심각한 일상 기능의 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예후와 회복,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입니다. 공황장애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무섭고 압도적인 질환이잖아요. 하지만 참 다행인 건 빠르고 제대로 된 치료가 병행된다면 환자의 약 60%는 6개월 이내의 관해 상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온전히 되찾는 회복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개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초기에 개입한 순수 공황장애는 회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아까 살펴본 5단계, 광범위한 광장공포증까지 이미 덧붙여진 경우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환 자체가 만성화되고 툭하면 끊임없이 재발하는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버릴 위험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임상이나 일상 현장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이 무서운 공황의 굴레, 그 거대한 눈덩이 속에 갇혀서 고통받는 분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초기 의학적 단서들과 심리적 신호들을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신속하고 따뜻하게 개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